여기 계신 분 중에 상당수는 지난번 제 강의를 이제 들으신 분이 많이 계실 거고,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이요. 오, 꽤 되시네요. 네. 소문 듣고 오셨어요? 네, 제목이랑 제가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제목은 밥상 먹는 얘기인데, 소문단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선물 저렇게 정해졌다는 걸 저는 나중에 알았는데, 밥하고 반지꼬리하고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이 양 선물 줄 거면 먹을 거 줬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그 생각이 오늘 났어요, 오늘. 그래서 이미 선물 바꿀 수도 없고. 어차피 이제 밥상에 오늘 이제 음식 얘기 할 건데요. 지난번에 이제 운동 설명을 드렸는데, 그 영상은 지금 가은 TV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좀 안 좋아서, 지금부터 소리는 좀 잘 들릴 거예요. 소리 괜찮아요? 안 울려요? 아, 예. 예. 아마 이제 음식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뭐, 기대는 다 똑같죠? 뭐, 좀 이만한 거 뭐 하나 있어가지고, 이것도 너무 크네요. 한 반알짜리? 요만한 거 있어가지고 하나 쏙 집어넣으면, 암 다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부작용도 없이. 예, 그런 꿈을 아마 모든 사람이 꿀 겁니다. 근데 제목이 밥상 하니까 틀렸죠? 밥상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밥도 있어야 되고, 국도 있어야 되고, 뭐, 반찬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뭐 하나 먹어서 암을 이긴다는 거는, 꿈 같은 얘기고,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암이라는 것 자체가. 이따 좀 보여드리긴 할 텐데. 그거 하나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좀, 지난번에는 운동 얘기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뭐랄까, 저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오늘은,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더 많을 거예요. 음식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환상, 내지는 음식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오해, 그거를 좀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러면은 암 치료하는 거에 이제 운동하고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또 다음에 이제 언제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에 대한 거, 마음 관련 거, 그게 제일, 세 개가 제일 중요한데, 오늘은 이제 음식 설명에 미리 좀, 그걸 좀 전제로 하고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목은 암을 이기는 가은이의 밥상인데, 제가 밥상에 대한 오해를 조금 정리를 하고 이제 가야 될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가은이의 밥상 하면, 이제 제일 앞에 앉으신 채로, 밥상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한 끼, 예, 한 끼가 떠오르면 됩니다. 그러면 한 끼만 먹으면 암을 이겨야 되는데, 벌써 웃으시는 분이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럴 리가 없죠? 그리고 저 가은이의 밥상이라고 하는 저 밥상이, 저희 병원에서 이제 식사가 이제 나오는데, 저희 병원에서 나오는 식사를 얘기하는 거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가은이의 밥상 하면, 아, 가은병원 갔더니 음식이 굉장히 잘 나오더라. 그 다음에 암 환자가 먹을 수 있도록 잘 해주더라. 당연히 그거는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제가 다닌 요양병원 중에, 저희 병원 수준이, 뭐 제일 잘한다고 말하면 좀 이상하고, 하여튼 몇 번째 간다고 하면 서로 할 정도로 제가 봐도 잘해요. 우리 요양팀장님 오늘 안 오셨는데. 어디 계세요? 여기 있기로 해 있는데.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하는 식사를 설명하는 자리는 아니고, 도대체 암을 이기려면 어떻게 음식을 먹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 음식 얘기인데, 지난번 걸 좀 복습 겸,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거 중요한 키포인트만 좀 설명을 드리고, 왜냐하면 이게 겹치는 부분이라서,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뭐 단어들은 뭐 다 들어본 말이죠. 암 환자들이 하는 수술, 항암, 방사선, 이걸 다 하시는 분도 있고, 몇 개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실 텐데, 이거는 모든 대학병원에서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치료라고 그래요. 표준화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표준 치료란 말을 씁니다. 근데 이 표준 치료는 저희 병원에서 하지 않아요. 초창기에는 면역 치료 중에 항암에 관련된 치료를 저희가 키트루다 같은 걸 했었어요. 근데 정부 규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대부분 대학병원에서 하고 저희 병원에서 하지 않는데, 계속 저희가 초점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이 림프구입니다. 림프구. 림프구가 뭐 하는 거냐? 대부분 림프구 하면 림프절은 많이 들어보셨어요. 뭐 수술할 때 뭐 림프절을 뗐네, 뭐 거기서 뭐 암이 있네, 없네, 그런 말을 들으셔가지고, 림프절, 또 림프관, 자기는 뭐 림프관이 막혀서 좀 부었네, 그런 거 많이 들으셨는데, 저 림프구는 그 속에서 살고 있거나, 거기에서 움직이는 세포입니다, 세포. 림프구라는 세포예요. 저게 왜 중요하냐? 여기 계신 분뿐만이 아니라 저, 앞에 소개 영상에 나왔던 원장님, 또 의사 선생님들, 병원 직원들 포함해서 성인이 되면 매일 4,000개의 암세포가 생겨요. 지금 순간도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저 같은 경우는 암이 안 걸렸느냐? 요 림프 덕분이에요. 제가 의사여가지고 암이 저를 무서워해서 없어진 게 아니고, 저 림프구가 암을 발견해가지고 생긴 즉시 발견해서, 지난번에 기 원장님이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10개가 달려들어가지고 암세포를 죽여요. 그래서 저는 암에 안 걸린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이제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림프가 바보냐? 아니에요. 4,000개 중에 3,999개는 없었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암 중에 동시에 두 군데 생긴 분도 있어요. 그분은 3,998개를 없앴는데 두 개를 놓친 거고, 자기가 암이 하나만 생기신 분들은 4,000개 중에 3,999개는 암이 림프가 싹 없앴는데 한 놈이 살아남은 거예요. 암세포 하나가. 암세포 하나일 때는 암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게 새끼를 까는 거예요. 새끼를 까가지고 보통 1cm, 0.5cm도 발견되긴 합니다만, 저 정도에서 발견이 되면, 여기 몇 개라고 써 있어요? 10억 개가 거의 이미 새끼를 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 되면 림프구가 10억 개의 암세포를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저절로 안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이 표준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은 그냥 근거지 전체를 다 도려내는 거고, 그리고 항암이나 방사선은 혹시라도 남아있는 놈이 있을까봐 이제 처리를 하는 건데, 여기서 굉장히 중대한 길이 갈립니다. 전이가 됐냐 안 됐냐로 길이 바뀌어요. 전이가 안 되면 한 놈도 남김없이 싹 없애는 거를 목표로 치료를 해요. 완치. 그런데 전이가 되면 목표가 바뀝니다. 다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고 목숨에 이상이 없도록 조절하는 걸 목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혈압이나 당뇨처럼 개념이 바뀌어요. 혈압, 당뇨는 정상이 돼도 약을 계속 먹잖아요. 그래서 전이가 되신 분들은 CT, MRI 찍어가지고 다 없어졌다고 했는데도 졸업을 안 시켜줘요. 왜냐하면 어딘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왜냐하면 세포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포는 현미경으로만 보이지 눈으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길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전이가 안 된 분들은 요 세 가지 치료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치료가 끝나면 5년 동안은 치료가 없어요.
몇 달에 한 번씩 오세요. 하나 예외가 있는데 유방암 중에 호르몬 양성인 분들은 항호르몬제라는 걸 먹습니다. 5년 동안. 그 외의 분들은 치료가 다 끝나면 그냥 몇 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오세요 하고 이제 주기적으로 가요. 그럼 치료 누가 하느냐? 결국은 림프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예방 때도 림프구가 일을 하고 있었고, 치료도 림프구가 일을 하고, 재발 방지, 사춘기 암세포가 매일 생기고 잔존 암세포 처리하는 것도 림프구가 하는 거예요. 그럼 항호르몬제 드신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항호르몬제는 암을 죽이지 못합니다. 암을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호르몬 영향을 받아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주치료가 림프구가 되고 항호르몬제는 보조항암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느냐? 여기 대부분에 계신 분들은 이 치료를 받고 있는 기간은 이 치료가 주치료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림프구가 워낙 일을 하고 있는데 림프구 혼자 하기에는 너무 힘이 딸리기 때문에 병원에서 하는 치료가 주치료고 이게 보조치료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치료가 끝나는 순간 바로 주치료는 림프구 치료로 바뀝니다. 그래서 림프구를 도와주는 치료를 이제 면역 치료로 하고 암이 있으신 분들은 면역하면 림프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림프구가 치료의 주인이다.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대부분 이제 이 5년을 헤매세요. 주로 쇼핑하러 다녀요. 어디에 좋다더라. 특히 이제 암이 걸리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귀가 얇아져요. 네, 귀가 얇아져요. 게다가 암 환자가 생기면 주변이 전부 다 의사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서 살랑살랑 얘기하면 마음에 견딜 수가 없어요. 가봐야 돼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요 림프구가 주인이고 요 림프구 중심으로 정리를 안 하시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저 림프구를 도와주는 치료를 요 대학병원에서 해주면 좋잖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대부분 하질 않아요. 물론 조금 예외는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대학병원 다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요 세 개 하더라고 정신이 없어요. 다 덧대기 시장이에요. 저 림프 치료는 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거는 표면상 이유고 요 림프구를 도와주는 치료는 그 다음에 요 치료하고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요 치료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다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면역치료는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 등치가 커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이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포기했다고 이미 선언했어요. 보장을 늘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도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액수가 너무 커요. 그래서 실비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구분돼 있어요. 이제 이거 이해됐죠? 네. 그래서 구분이 돼 있어서 이 림프구 도와준 치료는 저희 병원처럼 요양병원에서 대부분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림프구 도와주는 치료는 지난번에 기 원장님이 전체적으로 브리핑과 함께 한번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한번 더 들으시고, 또 앞으로 이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계속 반복돼서 그 설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 림프구를 도와주는 방법이, 면역치료, 요양병원에서 면역치료도 되지만 본인이 스스로 또는 환자들끼리 하면서 또 의료인들이랑 같이 도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음식, 운동, 그 다음에 마음관리,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음식을 어떻게 먹고, 운동을 어떻게 하고, 마음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림프구가 영향을 받아요. 이제 마음 이제 다음에 이제 언제 또 시간이 잡히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스트레스 받으면 림프구 활동을 잘 못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건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이제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운동은 지난번에 이제 제가 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음식하고 저 림프구하고 이제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이제 정리된 거를 하나만 이제 더 정리하고요. 자,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된다고 했죠? 자, 저걸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못 막아요. 저도 생겨요, 4,000개씩. 매일. 그 다음 원인도 너무 많아요. 뭐 유전적 환경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기를 막으려고 하면 물론 일부분 도움은 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음식을 먹어가지고 잘 먹으면 암이 안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불가능해요. 일부분 도움 될 거예요. 일부분 도움 되는데 문제는 정상세포, 암세포 되는 방법이 너무 많아가지고 매일 생기는 4,000개 암세포 중에 일부 줄일 수는 있을지 모르나 암세포를 생기는 방법을 암세포를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도 매일 생겨요. 여기는 어렵고, 이 암세포가 자라는 걸 뭐가 막는다고요? 예. 제가 질문하면 모르겠으면 림프구 하시면 답이에요. 이 림프구가 여기 제어하는 림프구가 죽여요. 이 표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고 암세포가 새끼를 까가지고 1cm 되면 이제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이제 이걸 암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림프구가 작동해가지고 여기를 차단한단 말이에요. 생기자마자 죽여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치료, 내가 지금 받고 싶은 치료, 또 이제 여기서 주변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여기에 작동하는 건지, 여기에 작동하는 건지, 뭔지를 좀 이해를 하시고 하시면 굉장히 판단하기가 쉬워요. 지금은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한때 그 기생충약이 엄청 유행했죠? 아마 드셔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암, 오래 고생하신 분들은. 기생충약은 어디에 작동할까요? 여기에 작동할까요? 여기에 작동할까요? 어디에 작동할까요? 네? 몰라요.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런데 뭐만 알려져 있냐? 기생충약 먹으면 좋대더라. 어떤 그 마술 같은 얘기에 다 그냥 홀려가지고 기생충약이 약국에서 동이 났어요. 살 수가 없었어요. 암 환자들이 다 그냥 안 먹으면서도 혹시 몰라서 비추가느라고 너도나도 사가지고 그냥. 아니, 이해는 해요. 먹고 좋대는데, 먹고 낫는다는데, 이제, 예, 양념물이라도. 예. 이해는 되는데, 오늘 이걸 들으신 분들은 앞으로 계속 이 표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정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1cm 암이 갑자기 팍 생겼다. 불가능. 암이 내 안에 쏙 들어가지고 1cm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 절대 그런 일 안 생깁니다. 암세포 하나가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암세포 하나는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는 거예요. 예. 태어날 때부터 세포가 암세포였다. 그거는 수정란이 암세포란 얘기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예. 정자 난자가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암세포인 거는 아예 얘가 생기질 않기 때문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어디서? 예. 그거는 암에서 뿌려지는 거지, 세포 자체가 갑자기 암덩어리가 확 생기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생길 때 암은 세포 하나가 생긴 다음에 걔가 자라는 거지, 갑자기 이게, 예? 생긴다든지 그런 일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작용하는 건데, 오늘 이제 설명드릴 음식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음식을 이제 잘 먹으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부분이 차단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음식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어떤 뭘 먹었더니 정상세포, 암세포가 안 된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뭐를 하는 거냐? 결국은 요 림프구하고 관련된 음식 얘기로 정리가 되셔야 돼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몇 년이 지나가지고 아까 설명드린 요만한 이제 희한한 음식이 나와가지고 이걸 딱 먹었더니 이 부분이 다 차단돼가지고 암세포가 하나도 안 생긴다. 그런 환상을 이제 계속 갖고 있을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혜택받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 게 생길 가능성은 현재까지 의료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암에 관련된 림프구는 요 NK셀하고 T셀이 암을 죽여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암에 관련된 면역하면 림프구고, 림프구는 NK셀하고 T셀. 이거 좀 어렵습니다만 그냥 그런 게 있다더라 정도만 이해를 하세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인터넷에 엄청 많이 퍼져 있는, 암 환자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소개해 놨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밀가루, 설탕, 흰쌀밥. 저거 먹으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암이 저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펫시티라고 찍어보신 분 있죠? 펫시티 찍어보신 분들은 이제 암이 이제 전이가 됐나 하려고 이제 하는데, 포도당에다가 그 방사선 물질을 붙여가지고 주사를 쫙 놔요. 그러면 암세포가 속된 말로 당이라면 환장을 해요. 아주 암세포만 쫙 표시가 나요. 당을 먹어가지고. 그걸 보면은 단 거 먹으면 큰일 나죠. 단 거 먹으면 암이 다 집어먹어서 막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런 영상이 너무 퍼져가지고 이게 노벨상 받은 논문이에요. 암세포는 당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패시티라는 촬영을 해요. 이게 쫙 퍼져가지고 당 중에 300이라고 그러죠. 밀가루. 그 다음에 설탕, 흰쌀밥. 제가 이제 요양병원 처음 갔는데 거기 위암 걸리신 분이었어요. 수술을 했는데 간호사예요, 간호사. 그 다음에 그 병원의 상담 실장이에요. 근데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밥을 잘 안 먹어요. 저는 그래서 위를 잘라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양이 적어서 잘 안 먹는 줄 알았어요. 요게 무서워서 밥을 안 먹어요. 또 거기 병원장님도 좀 생각이 좀 그쪽으로 기울어져가지고 식당에 다 차려놓고 못 먹게 해요, 가서. 네. 아니, 많이 먹지 마라 그래요. 아니, 다 차려놓고. 그래서 큰일 난다 그랬어요. 뭐 먹고 싶냐고 그랬더니 코다리가 먹고 싶대요. 오늘 당장 가자 그래가지고 코다리 얼마나 매워요. 자극적이고. 당장 데려가가지고 앉혀서 먹었더니 그 코다리를 앉은 자리에서 위암 환자 수술을 했는데도 그걸 다 먹더라니까요. 그 다음부터 좀 제대로 먹었어요. 또 한 분은 남성분인데 몸무게가 40kg가 안 돼요. 진짜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바짝 말라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뭐, 제 있던 거기 병원에 해결이 될 수 있을까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안 드셨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주변에서 뭐, 암 환자는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이것도 먹으면, 이것도 전체 뭐, 먹지 말라는 소리가 하도 들어가지고, 거식증이 생긴 거예요. 물도 먹어도 토해요.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진짜 술이라도 먹이려고 술 드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암 걸리기 전에 술을 먹은 적이 없대요. 그러면 암 걸리기 전에 뭘 좋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믹스커피. 믹스커피를 제일 좋아했대요. 그 뒤로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한 잔도 마신 적이 없대요. 그러면 지금 물도 잘 안 들어가는데 커피 드시면 들어갈 것 같냐고 그랬더니 생각해보더니 한번 마셔보겠대요. 그래서 바로 옆에 그냥 믹스커피 있는 거 하나 남아서 바로 타가지고 마시겠어요. 그랬더니 안 토했어요. 그거 다 마시더니 그날 밤에는 이제 식혜를 먹고, 그 다음 먹더니 뭐 이것저것 먹었어요. 항암이 있을 때는요, 아마 이제 여기 이제 꽤 많은 분들이 항암을 하고 계실 텐데, 그 항암 이제 항암 스케줄 딱 나오잖아요? 그 다음 밑에 보면 부작용이 까뜩 써 있어요. 막 외울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저도 다 못 외워요. 근데 그 항암에서 거기서 족보처럼 3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다 종합하면. 지금 항암 받고 계세요? 아니시고. 가만있으라. 누가 항암을 받고 계신가? 지금 항암 중이죠? 예. 자, 항암할 때, 제일 위험한 부작용, 뭐라고 들으셨어요? 지난번 가르쳐 드렸는데 잊어버리셨어요. 자, 응급실로 오라는 거, 어떨 응급실로? 그렇죠. 거기 보면 별표 쳐 있는 데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항암 부작용 중에 목숨이 당장 위험한 건 열밖에 없어요. 자, 몇 도씨? 38도 이상 열이라면 어디로 오라고요? 응급실로 오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열이 항암에 의해서 열이 나는 건지 세균 감염 때문에 열이 나는 건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사를 해가지고 세균 감염이면 항생제를 써야 돼요. 근데 해열제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먹고 나서 열이 떨어지면 편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안심하고 있다가는 속에서 균이 막 퍼져갈 수가 펴지다가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면 바로 목숨이 위험해져요. 다행히 저희 병원에서는 그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해가지고 여기 장성진님 안 왔어요? 아, 여기 계시네. 네. 이분도 지금 열이 나가지고 갑자기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애매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세균 감염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다. 그런데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폐에 염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항생제 써가지고 이제 하셨는데, 그 이제 밝혀지기 전까지 본인이 불안하니까 항생제를 썼는데 열이 안 떨어지니까 그냥 못 견디고 그냥 택시 타고 가셨어요, 또 병원에. 그 사이에. 병원 가면 응급실 가면 어떻게 금방 받아줘요? 속된 말로 뺑뺑이를 돌리죠. 뭐 하니까 안 되고 어쩌고 해가지고 또 화가 나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 병원 가서 하는 거랑 여기 하는 거 똑같으니까 여기서 좀 잘 지내시면 좋고 좀 지켜보시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열이 내려서 오늘 이제 엑스레이 확인해 봤더니 폐 염증도 좀 줄어들고 그래서 컨디션이 좋으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래서 열 문제하고 그런데 열이 주치의가 없는 동안에 밤에 열이 나거나 그 다음에 주말에 열이 나면 응급실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검사실이 저희는 밤하고 주말에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가셔야 되고 그래서 열만 빼놓으면 당장에 걱정할 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항암을 한 번만 하면 좋은데 짧으면 뭐 몇 회 하지만 길면 뭐 6차, 뭐 8차, 12차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이가 되신 분들은 계속 항암을 하시기 때문에 부작용이 길게 해서 영향을 주는 거는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제일 이제 실수 많이 하시는 거 대부분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암에 걸리잖아요. 물론 젊은 사람도 암이 있습니다만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부작용이 이제 항암제로 부작용이 생기면 항암제도 독한데 이 부작용 좀 낫다고 해가지고 내가 약을 먹으면 되겠냐고 참으셔요. 참으면 본인만 손해예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항암에서 생긴 부작용은 고질병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하면은 바로 또 약 먹어가지고 설사를 멈춰야 돼. 또 변비가 생기네. 그럼 변비약 먹고 해가지고 편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불편하면 밥맛이 없어져요. 오늘 음식 주제인데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밥맛이 없어가지고 먹고 싶어요. 아마 항암하신 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기도 음식이 괜찮게 나오는데 먹고 괜찮았다가 항암 받고 났더니 입맛이 뚝 떨어져가지고 다 보기 싫어요. 그래서 항암에서 생긴 부작용이 뭐 울렁거리거나 뭐 변비가 있거나 설사가 있거나 뭐 잠을 못 주무시거나 뭐 하면 빨리 약을 먹어가지고 교정을 해줘야 몸이 편해져야 밥이 들어갑니다. 단기적이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항암이 길기 때문에 식사가 막판에 제일 중요하게 돼요. 열은 응급 상황이고 약 먹는 거나 그건 다 식사 제대로 하시라고 그걸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은 이제 세 번째가 식사인데 자, 항암할 때 드시면 안 되는 거. 뭐를 먹으면 안 돼요? 예. 그런데 날것 먹지 말라고 그랬더니 항암이 다 끝나도 날것 안 드셔요. 예. 의형분 많아요. 세균 감염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날것 빼놓고는 괜찮습니다. 어떤 분이 그럼 야채도 먹으면 안 되냐고 그러는데 야채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서 나오는 식사에 나오는 거는 암 환자 중에 항암을 하고 계신 분들은 다 드셔도 되는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안 물어보고 드셔도 되는데 괜히 이제 날거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다 불안해가지고 이제 그러신 분들 있어요. 그래서 그건 다 드셔도 되고, 항암해가지고 하면 이제 이거요.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기름도 먹으면 안 되고, 붉은 고기도 먹으면 안 된다고 다 이제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왜 헷갈리시느냐? 요걸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요거 설명을 잘
이해를 못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잘 구분을 못 하세요. 자, 앞에 앉아있으니까 커피 드세요? 커피 드세요? 커피 드신대요. 지금도 드세요? 지금도 드신대요. 자, 암에 커피가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유리하다 분 있고, 불리하다 분 없어요? 불리하죠? 유리하죠? 뭐가 맞아요? 다 맞아요? 다 맞는 게 아니라 자기 편할 대로 하는 거예요. TV에 보면 딱 나와요. 커피 한잔 하면 암에 좋대요. 그러면, 그래? 그럼 온도커피가 좋겠지 해가지고 쫙 온도커피 내려가지고 한 잔씩 딱 마시려고 하는데, TV에 커피 마시면 암이 안 좋다고 바로 뉴스에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걸 구분 못해서 그래요. 커피하고 암하고는 좋다, 나쁘다가 연관성이에요. 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암 환자 입장에서는 연관성이란 단어는 뭔지 모르겠고, 원인으로 들려요. 커피 마시면 큰일 난대. 커피 마시면 좋대. 논문은 이 두 개가 구분되어 있어요. 커피를 마시면 암이 어떻습니다. 그거는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 근거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원인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원인으로 알아들어요. 금기가 도움될 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암에 걸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생각해보니까 별로 잘못한 것도 없고 세상 남 해코지도 안 했고 나 같은 사람이 왜 암에 걸려? 저런 왼수 같은 인간들이 암에 걸려야 되는데 왼수 같은 인간 너무 잘 살고 나처럼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암에 걸렸냐고요. 착해서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착해서 착한 사람은 암 찾아다니지 않아요. 다음에 이제 그 마음 얘기할 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고 그런데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 단 거 먹으면 암에 걸린대. 생각해보니까 맞아. 내가 좀 밤에 좀 요새 좀 단 걸 먹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암에 걸린 것 같아. 그래서 암에 걸린 원인이라고 생각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럼 마음이 후련해져. 왜냐하면 내가 잘못해서 이제 암에 걸린 걸 막 원인을 찾다가 저놈이 잘못됐다고 딱 짚어주면 거기다 다 뒤집어 씌우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그걸 희생양이라고 그래요. 하루만 좋아요. 하루만 마음이 편하고 그 다음은 똑같아요. 그래서 음식으로 희생양을 삼으시면 안 돼. 자기만 손해봐요. 연관성 원인 말씀드렸는데 뭘 먹으면 암이 된다라고 원인이 밝혀진 거는 지금까지 공식적인 거 하나밖에 없어요. 담배 피우면 폐암 걸립니다. 요거 외에는 다 연관성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기름 먹으면 무슨 암에 걸릴 연관이 있습니다라고 논문에는 associated with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거 쏙 빠지고 원인이라고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암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논문은 많아요. 근데 그 원인으로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커피 먹으면 암에 도움된다는 논문도 있고 커피 마시면 암에 도움이 안 된다는 논문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냥 그러려니 그러셔야죠. 그래서 항암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입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제가 그 커피 그 믹스커피 드렸잖아요. 그분이 술을 마셨으면 술 먹였을 거예요. 항암할 때 뭐 어떤 음식이 제일 좋으냐? 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항암하면 다 먹기 싫은데 입 떠다는 거 똑같아가지고 이상하게 어떤 건 들어가요. 다 못 먹겠는데 고구마만 들어가요. 고구마 먹으면 돼요. 그 기간에는. 그러니까 항암할 때는 불량식품이면 아무 의미 없어요. 자기 입에 들어가가지고 소화시킬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음식이에요. 그걸 인생 음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생 음식이 두 개만 있으면 항암이 쉬워요. 다 먹기 싫은데 어떤 거 먹으면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찾느냐? 죄송합니다만 과학적인 방법이 없어요. 먹어보셔야 돼요. 여성분들이 여기 많으니까 임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입덧 심한 분도 있고 안 심한 분도 있었을 텐데 그때 먹었던 음식 생각해 보면 다 먹기 싫은데 뭐는 들어가요. 고구마 먹으신 분들 있어요. 얘 잘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간에서 뭐만 들어가면 다 공장에서 만들어져, 다 만들어요, 간에서. 우리 몸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설명해 줬더니 어느 분도 그래요. 당 먹어도 된다. 초콜릿도 좋다고 그러니까 항암해가지고 힘들 때만 초콜릿 먹은 게 아니라 밥 먹을만 한데도 밥을 안 먹고 초콜릿만 먹고 앉았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항암해가지고 항암 부작용으로 음식이 먹기 힘들 때 입에 들어가는 게 좋다는 거고 또 며칠 지나면 돌아와요, 식욕이. 그때는 정상적으로 병원에 나온 음식이나 이거 다 드시면 되는데 너무 극단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듣고 원리를 이해해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하셔야지 하나만 딱 꽂혀가지고 그렇게 하면 좀 손해봅니다. 여기 나왔죠? 공식적으로 항암 때 먹지 못하는 건 날거예요, 날거. 왜냐하면 항암해가지고 이제 호중구 맨날 검사하는 호중구가 떨어졌을 때 날거 먹으면 균 때문에 세균 감염될까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석류는 유방암 중에 항호르몬제를 드셔야 될 분. 호르몬 양성인분만 해당돼요. 자기 유방암인데 겁나가지고 자기는 삼중음성인데 석류 안 먹는데. 안 먹는 건 뭐 석류 안 먹어도 뭐 별 지장 없으니까 관계는 없는데 그거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써 있는 거 있죠. 인스턴트, 그 다음에 식품 첨가제, 농약. 저거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음식이 아니에요, 농약은. 입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식품 첨가제도 음식이 아니에요. 인스턴트에서 거기 들어간 거나 뭐 막 바뀐 거는 음식이 아니에요. 음식이 아니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가지고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되거나 자기 구조물이 되지 않은 거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안 드셔야 되는 거고 그 외에는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시킬 수 있으면 다 드셔도 돼요. 아, 여기 영양팀장님 오셨네. 식이치료 팀장님이죠. 이리 나와보세요. 네. 이리 나와보세요. 오늘 음식 얘기인데 그래도 식이치료 팀장님이 이제 응? 아니 제가 요양병원 다녀본 중에 제일 일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보니까 이분 안 본 분 없죠? 예, 다 환자들 다 만나고 그 다음에 환자들한테 뭐가 어떤지 다 물어보고 다 맞춰주고 이런 영양실장님 없어요. 네? 감사해요. 뭐라고요? 겉절이가 맛있었어요. 아,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어제인가요? 오늘 만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기 제일 큰 고충이 뭡니까? 그랬더니 아까 말한 요 금기. 금기가 너무 많대요. 환자분들이. 그래서 무슨 금기가 제일 많아요? 그랬더니 단백질 먹는 걸 제일 무서워한대요. 고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고기 얼마 정도 먹어야 돼요? 그랬더니 얼마 정도 먹어야 돼요? 손바닥 하나. 네, 손바닥 하나. 그죠? 네, 손바닥 하나. 그 다음에 생선은요? 생선 한 토막, 갈치 한 토막. 그죠? 네, 그 다음에 계란은요? 계란 하나. 계란 하나. 두부 반목. 두부 반목. 네. 요거만 외우세요. 네. 그게 제일 정리 안 된 부분이래요. 저는 이제 당 얘기 말씀드렸는데, 저희 병원에 보면 의사가 이제 식이 처방을 하는데, 고단백, 고칼로리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항암하시거나 암이 있으신 분들은 암 치료 기간 동안 5년, 그 다음에 졸업장을 못 받으신 전이가 되신 분들도 고단백, 고칼로리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단백질 하면 워낙에 얼굴이 적으시니까 저는 고기를 이제 얼굴만한 크기를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손바닥만 먹어도 된대요. 그래서 단백질 하는 거 꼭 드셔야 되고 그 다음 부탁할 거. 환자분들한테요? 네. 운동하는 거? 운동은 저기 지난 시간에 했어요. 다 있어요. 네, 음식 중에. 너무 이제 또 과하게 드시지 않는 거? 이제 네. 이거죠. 한 네. 음식에 꽂혀서 너무 과하게 드시거나 예.
조금 조금씩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조금씩 다양하게 드셔야 하는데 이제 네. 저희는 좀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런 편중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게 조금 그런 부분이 잘 됐으면 좋겠죠. 오케이. 맞아요. 예. 자, 그럼 박수 한번 쳐주시고. 그래서 저희 병원 식사는 제가 다니본 요양병원이나 그다음에 제가 검토 요양병원 중에서 제일 첫 번째라고 해도 항상 첫 번째 이용하니까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잘 된 곳이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문제는 여기 있는 애 괜찮아요. 집에 가서가 문제. 문제는 5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계신 동안은 다 주는 대로 먹고 아무 걱정이 없었는데 집에 가면 5년 동안이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 병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는 5년 동안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 해주는 데 없어요. 저기 이제 국립암센터에서 분기별로 교육을 합니다. 의사들. 그래서 가서 저도 보는데 제가 봐도 한심해요. 왜 5년 동안 관리 안 하느냐? 돈이 안 돼서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좀 아주 나쁜 얘기인데,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5년 동안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고 재발이라 다 결정하기 때문에 5년 동안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음식도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여기에서 해주는 음식들을 집에서 먹는 건 사실상 쉽지 않아요. 영양학도 잘 모르고 어떻게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 영양팀장님을 붙들고 늘어지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집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저 이론적인 건 아닌가 싶어서 집에서 그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하신대요. 그래서 그렇게 날씬하신가 봐요. 그러니까 음식은 남성분들은 별 관심이 없죠. 뭐 들어봐야 뭐 내가 집에서 해먹을 것도 아니고 여기서 해준 거 먹으나 집에서 해주는 거 먹으나 편한 거 마찬가지고 해서 별 생각이 없으신데 결국은 음식을 지고 있는 분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음식을 먹고 어떻게 하는지가 본인 건강뿐만 아니라 집의 건강이 결정나버려요. 그래서 좀 최대한 많이 음식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배우시고 잘못된 거나 그런 거 정리를 하셔가지고 5년 동안은 이제 버티셔야 되고 그 다음에 5년뿐만이 아니라 계속 그런 기조로 하셔야 가족이 보호를 받아요. 본인은 이미 이제 암에 한번 걸렸지만 남까지 또 집안에 있는 사람까지 걸리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거기에 제일 결정적인 게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부분은 쓸데없는 오해를 하거나 너무 과하게 하거나 과신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닌 정리된 내용으로 계속 듣고 해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오늘 들으면 대충 알 것 같은데 이 올라가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게 음식이에요. 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막 듣긴 들었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음식이. 왜냐하면 음식에 대해서 완전히 근본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하기가 의사도 쉽지 않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듣고 같이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해보고 하면서 정립이 돼야 되는 게 음식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음식을 왜 먹느냐? 모든 음식이 다 칼로리 계산을 해요. 그래서 뭐 당은 4칼로리가 어떻고 뭐 단백질 4칼로리, 지방은 뭐 칼로리가 어떻고 심지어는 과자 봉지를 봐도 거기 몇 칼로리라고 써 있어요. 요새 음료수도 다 칼로리가 써 있고 그거는 음식을 에너지만 생각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어서 힘이 나야지 그 칼로리가 다 계산한 거예요. 그런데 음식이 구조물 된다는 걸 설명을 잘 안 해요. 영양학 책에도 잘 설명이 없어요. 여기 이제 항암하시면 머리카락 빠지시죠? 그럼 머리카락 나는데 어떤 음식을 먹어야 머리카락이 잘 나요? 예? 단백질, 비타민 D. 예. 그러면 감자를 먹으면 머리카락이 나요, 안 나요? 감자에 단백질 얼마나 있어요? 예? 1%? 일부? 단백질을 먹으면 단백질이 돼서 이제 머리카락이 난다고 생각하시는데 감자를 먹어도 머리카락이 납니다. 왜냐?
감자는 단백질이 별로 없어요. 그 소화가 돼가지고 간으로 가면 간이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에요. 당만 들어와도 단백질로 다 바꿔요.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훌륭한 간에서 단백질을 다 만들어요. 못 만드는 단백질을 필수 단백질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먹어야 돼요. 그 외에는 간에서 다 만듭니다. 자, 거북이 생각해 보세요. 거북이 등이 얼마나 딱딱해요? 근데 거북이가 딱딱한 거 먹어요, 안 먹어요? 거북이 딱딱한 거 안 먹죠? 풀만 먹죠? 풀만 먹는 어떻게 등이 그렇게 딱딱해? 내 머리가 이제 백발이 돼서 하얀데 까맣게 하고 싶어요. 그럼 까만 음식 먹으면 까맣게 돼요? 우리 몸은 음식을 기준에만 맞춰서 먹으면 몸에서 다 만듭니다. 저절로. 내가 신경 안 써도 너무 잘 만들어요. 그래서 원칙에만 맞게 음식을 먹으면 돼요. 요 구조물하고 에너지가 되는 거는 절대 먹지 말라고는 포도당. 먹으면 큰일 난다는 기름. 거기 단백질 먹으면 큰일 난다, 이 단백질. 요 세 개가 에너지가 돼요. 비타민 좋다고 하죠? 비타민 치료다고 하시는데, 비타민 먹으면 에너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타민 에너지가 안 돼요. 비타민 아무리 줘도 화장실 걸어갈 힘을 주질 않아요. 효과가 다른 데 있는 거지. 내가 오늘 움직이고 말하고 활동하는 거는 요 세 가지만 그 칼로리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보통 5대 3대 2로 먹으면 좋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단백질을 5로 먹어야 될까요? 기름을 5로 먹어야 될까요? 당을 5로 먹어야 될까요? 당을 5로 먹어야 돼요. 제일 무서워하는 당을 5로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옛날처럼 먹으면 당을 7을 먹어요. 반만 먹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거꾸로 이제 지금 뭐, 배식 보면 이렇게 있으면 밥을 좀 줄이려고 여기 배식판에다가 밥을 넣고 반찬통에다가 거꾸로 먹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옛날에 당을 많이 먹었어요. 요새는 많이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5대 3대 2로 맞춰가지고 먹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되는 건 이거고, 여기다 림프구를 써놓은 이유는 암을 때려잡는 게 림프구이기 때문에 림프구 중심으로 다 사고를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림프구를 만드는 거는 음식이 림프구를 만듭니다. 음식이 림프구를 만들어요. 림프구를 집어넣어준 이뮨셀이나 그거에서 넣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2주밖에 못 가요. 다 죽어버려요. 2주 지나면. 그래서 끊임없이 림프구를 만드는 생산 공장이 골수고, 골수에 내가 음식이 가가지고 거기서 림프구를 생산하는 거예요. 매일. 항암하면 림프가 떨어지는 이유는 항암제가 골수를 망가뜨려서 그러는 거예요. 음식을 없애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항암해가지고 호중구가 안 올라가는 분들이 뭘 먹어야 호중구가 올라가요? 기다리면 올라가요. 네. 음식을 굶었으면 모르겠는데 음식을 잘 먹었는데 자기 호중구가 안 올라간대. 그건 공장이 망가져서 그런 거지 재료가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장이 회복되는데 3주 정도 걸려요. 그래서 3주 간격을 항암을 하는 거예요. 다 그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시간이 몇 시에요? 어우, 끝나. 예? 3시 55분이요? 또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남았는데 끝내야겠는데? 해요? 집에 오신 분은 나가세요, 그럼.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이유는 음식의 종류도 중요하고 막 좋다는 말은 있지만 음식은 종류가 나도 먹는 방법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고 한 걸 다 먹어도 소화가 돼가지고 피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 대변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피에 들어가게끔 해야 피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다 처리가 돼요. 그래서 그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그래요. 밥은 입으로 먹는데 결론은 장에 있는 혈관 속으로 음식이 들어가야 그 다음부터 음식이 재료가 되든
에너지가 되는 길로 가는데 저게 흡수가 안 되면 다 빠져버려요. 소화라는 게 뭐냐? 내가 먹은 음식이 이 속에 있는 혈관으로 들어가게끔 잘게 잘게 만드는 게 소화예요. 자, 그러면 먹으면 귀찮으니까 우리 이제 장선생님도 저 이제 링겔 맡고 계신데 항암하고 이제 숟가락 들기도 힘들잖아. 귀찮고 입맛도 없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막 고기랑 막 나오고 있으면 그걸 믹서기에 싹 갈아가지고 아주 잘게 갈아서 여기에다가 딱 갈아가지고 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 죽습니다. 왜냐? 잘게 갈아가지고 여기에 통과하게끔 갈아도 그렇게 갈아가지고는 쓸 수가 없어요. 효소에 의해서 처리가 돼야 돼요. 쌀을 갈아가지고 가장 최소 단위로 갈아도 녹말 단위로 갈아도 그 녹말이 간에 있거나 잘 처리가 안 되면 다 독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주사로 만든 거는 전부 다 피에 들어가서 문제가 안 되게끔 처리를 다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먹어가지고 소화기관을 거치는 거는 내 피로 들어가도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잘게 잘게 쪼개가지고 그렇게 된 것만 피로 들어갑니다. 그게 소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혓바닥이에요, 혓바닥. 여기 식사 나오시면 얼마 정도 걸리세요? 한 끼 식사 지금 드시는데. 빨리 몇 분 걸리세요? 5분 만에 다 드신대요. 네. 식욕이 좋으신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됐느냐? 군대가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늦게 먹으면 먹을 게, 숟가락을 놓으라고 그래요. 빨리 먹으라고. 그리고 워낙에 우리나라 못 먹고 살아가지고 천천히 먹으면 먹을 게 없습니다. 저도 뭐 이제 비슷한 이제 세대분들이 많으니까 겸상을 했어요. 겸상 알죠? 저쪽에는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만 거기만 계란 후라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도 6남매니까 쪼르르 앉아가지고 어머니랑 제가 밑에서 이제 저기 누룽지 굽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매일 보면서 저기 계란 후라이가 남는지 안 남는지 그거만 쳐다봐요. 남으면 형들하고 누나들은 눈치 있어서 못 가는데 저는 막내였거든요. 무조건 뛰어가서 입에다 집어넣는 게 인자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천천히 먹으면 집에 항상 먹을 게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입에다 많이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그런 건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천천히 먹으면 좋다고. 왜 안 되느냐? 자기는 식사 습관이 그랬는데, 범인이 혀입니다, 혀. 자, 요게 이제 혓바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혀가 들어가는 것도 문제고 나가는 것도 문제예요. 말도 다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나가버려요. 말이 머리에서 출발해가지고 혓바닥 오는 순간 통제가 안 돼요. 그냥 나가요, 그냥. 그러니까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나가버린다. 여기 오면 못 막아요. 삼키는 것도 똑같아요. 혀가 있으면 이제 다 이제 느끼실 거예요. 여기 혀 끝이라고 보세요. 혀 끝에서 요 안으로 들어오면 꿀떡 삼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혀는 말하고 맛보고 그 다음에 꿀떡 삼키고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이 모르시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혀가 크기를 잴 수 있어요. 쌀알 하나가 있으면 하나, 반알, 반의 반 다 구분돼요. 머리카락 혓바닥에 있으면 다 알죠? 다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을 넘어가면 구분이 안 돼요. 이 혀 끝에서만 그걸 구분해요. 그래서 혀 끝이 넘어가가지고 혓바닥 반을 넘어가는 순간 꿀떡 삼켜요. 그래서 그거를 안 삭히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씹어가지고 음식물이 떨어지면 바로 삼키면 안 돼요. 다시 밀어내가지고 혀끝으로 만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씹어야 되는지 이제 확인해 보셔가지고 물이 되도록 씹는 게 원칙입니다. 아니, 크기를 잴 수 있는 게 이렇게 만져지면 삼키지 말라고 그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 기능 안 쓰셔서 그래요. 그래서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거 들어도 저녁 음식 되면 정신 없어요. 뭐 이제 5분에서 한 6분 먹을지 모르겠는데 막 먹다가 생각이 나시면 한 숟갈부터 하셔야 돼요. 밥 한 숟갈 떠가지고 잘 씹어서 물이 되도록 씹는 연습을 해가지고 그것만 잘 하시면 엄청나게 운동도 되고 소화 잘 됩니다. 최고의 소화제는 침이에요. 너무 맛이 없는데. 그렇게 먹으면 너무 맛이 없다고요? 이거 다시 씹었던 네. 이게 달게 젖어는 애가 느낀다는 게 그 맛을. 예, 사실상 그렇게 하면 맛이 다 침맛밖에 없어서 음식 맛이 없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은 맛으로 승부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소화를 잘 시키는 게 중요한 시기니까 좀 건강이 회복돼가지고 맛있게 드시는 거 맛있게 드셔야 되는데 꿀떡꿀떡 그 맥주도 그렇죠. 맥주 입에다 굴려서 먹으면 그거 뭔 맛이에요. 탁 상쾌하지. 근데 어쨌든 소화는 그렇게 해야 잘 됩니다. 그 다음 위는 몇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위 수술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위는 굉장히 예민한 것 같은데 한편으로 굉장히 둔해요. 위 내시경 다 해보셨죠? 이제 수면 내시경 하니까 모르셨을 텐데 관이 들어가가지고 위 내시경 하려면 조직 검사를 하는 거예요. 암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그래서 딱 꼬집어서 조직을 딱 뜨면 피가 쫙 나요. 근데 그때 소리 지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위는 꼬집어도 느낌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근데 뭘 느끼느냐? 배부르는 거, 늘어나는 거. 그 다음에 쪼그라지는 거. 그것만 느껴요. 근데 뭐에 예민하느냐? 감정에 예민해요. 그래서 재수없는 인간하고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그리고 얘를 밥 먹을 때 뭐라고 하면 딱 체하는 이유가 감정에 예민하기 때문에 위는 기분 나쁘면 안 움직입니다. 얼굴은 히히 웃을 수 있어도 위는 그 짓을 못 해요. 그래서 감정에 예민하기 때문에 식사하실 때 뭐 이제 방에서 식사하시겠지만 하여튼 재수없는 사람하고 밥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최대한 마음을 편하게 해서 음식을 드셔야 돼요. 감정에 예민하고. 그 다음에 온도에 예민해요. 그래서 위는 특히 찬 게 들어가면 서버립니다. 얘들이 언제 탈이 많이 나느냐? 밥 실컷 먹고 아이스크림 쫙 먹으면 위가 딱 서버려요. 탈나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남성분들은 축구하면서 경험했을 텐데 축구하다가 이제 목말라서 물 쫙 마시고 뛰면 출렁출렁 소리 나거든요. 찬물 들어가면 위가 서가지고 물하고 위하고 부딪혀서 나는 소리예요. 좀 있으면 다 돌아와요. 그래서 위는 사람 성격은 뜨겁거나 차갑거나 확실한 게 좋은데 위는 미지근한 거 좋아해요. 그래서 혹시 차갑거나 뜨거운 걸 먹어도 입에서 충분히 해가지고 온도를 맞춰서 삼키세요. 특히 찬 거. 여름에 땀 흘리고 나서 냉수 한 사발 마시면 그건 괜찮아요. 근데 찬 걸 그냥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손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 특징은, 고기가 소화가 잘 될까요? 채소가 소화가 잘 될까요? 위에서. 고기. 예. 예. 한 분은 채소라고 한 분은 고기라고 막 그러는데. 예. 과일, 야채. 예. 고기가 소화가 잘 돼요. 위 산이 나오는데요. 위 산은 채소를 못 녹여요. 집에 그 트리평 다 써보셨죠? 머리카락 맡기면 붓잖아요. 그 머리카락이 단백질이잖아요. 염산이에요, 염산. 위에서 나오는 게 염산이에요. 그 염산을 부어가지고 머리카락을 녹이면 뚫리는 거예요. 야채는 안 녹아요. 야채는 좀 풀어지기만 하지. 그래서 날 걸 먹을수록 위에서 소화가 잘 돼요. 항암 때 못 드시지만. 그래서 항암이 끝나면 회나 그런 게 드시는 게 훨씬 소화가 잘 됩니다. 위에서는. 계란 생각하면 알죠? 날계란이 훨씬 소화 잘 돼요. 익히는 것보다. 그래서 반숙이 좋고, 그래서 소화가 위에서 그게 잘 되는 거는 고기 종류가 훨씬 야채보다 소화가 잘 돼요. 그래서 야채는 잘 씹어 드셔야 돼요. 아니면 위가 부담되신 분들은 야채를 약간 좀 익힌 것도 좋고,
충분히 씹어가지고 삼켜야 위가 부담이 안 됩니다. 언제 탈이 나느냐? 위내시경을 저도 이제 꽤 오래 많이 해봤었는데요. 언제 많이 오냐면, 김장 다음 날 많이 와요. 김장 담그면 저도 어머니한테 많이 당했습니다만, 어머니가 이제 혼자 맛보시다가 혀가 얼얼하시잖아요. 저를 불러요. 아직 먹어보라고 그래요. 그럼 그냥 줘요? 쫙 찢어가지고. 잘라주지도 않잖아요, 김장하면. 찢어가지고 주면 이렇게 해가지고 먹다가 저도 어머니가 몇 번 꿀떡꿀떡 삼키죠. 그러면 위에 들어가면 안 녹아요, 김치는. 둥둥 떠다니다가 12지향으로 내려갈 때 수세미처럼 싹 훑으면서 지나가요. 사람 밥을 먹어도 물구나무 세워도 대변이 나옵니다. 중력에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밑에서 잡아당겨요. 연동운동에 의해서. 그래서 위에서 12지향 넘어가 쫙 잡아당기기 때문에 내시경 해보면 줄이 막 3개씩 가 있어요. 빨갛게 긁혀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건 콩나물 지나간 자리, 요건 미나리 지나간 자리, 이거. 우리나라 야채가 전부 다 세요. 양식 드셔보시면 서양 야채 뭐 씹을 게 있어요? 푸슬푸슬한 입에 넣으면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야채 좋게 드시려면 잘만 씹으시면 보약이에요. 근데 대충 삼키시면 위가 고생합니다. 특히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야채 드실 때 많이 씹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위에서 잘 되면, 그러니까 혀하고 위만 고생 안 시키게 하면 그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다 됩니다. 그게 흡수가 돼가지고 피로 가서 요 모세혈관으로 빠져나오면 여기서 에너지도 되고 그 다음에 몸의 구조물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 구조물 만들어지는 것도 한참 설명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너무 기니까 이걸로 마치고, 자,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아까 당하고 저 마이크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리가. 선생님 아까 당, 기름, 단백질 있었어요. 예. 당하고 단백질을 이해가 가는데 기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설명해 주세요. 아, 기름도 5대 3대 2면 3이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기름 어떻게 섞여야 되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아, 기름을 이제 크게 나누면 동물성 기름하고 식물성 기름을 나누는데요. 다들 이제 보면 비계, 삼겹살 드시는데 비계만 딱 떼고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돼지를 우리가 완전히 유기농으로 키우는 돼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도 많이 주고, 뭐 여러 가지 많아가지고, 그게 기름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비계에 불편한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잘라서 먹는다, 오케이. 그런데 깨끗하게 키운 돼지, 그 다음에 유기농으로 키운 돼지는 기름이처럼 좋은 게 없어요. 아니, 돼지 삼겹살에 기름 안 먹으면 무슨 맛으로 먹어요? 기름 맛이 최고인데. 그래서 기름이 나쁜 게 아니에요. 기름 속에 들어있는 게 문제라서 안 먹은 건 이해가 되지만 기름은 원수처럼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식물성 기름도 그렇고. 그래서 기름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윤이 나려면 풀떼기 먹어서 윤이 안 나요. 안 돼요. 기름 먹어야 반짝반짝하지. 보기도 좋고. 기본적으로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그 빨간 고기 단백질을 섭취할 때 기름을 띄고 먹고 기름이 없는 부분을 먹으라고.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좀 떼고 먹는다.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기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고요. 네. 예. 면역 상황 중에요. 생선 상황 중에 예, 생선도 예. 연어 같은 거 예. 생선 막 이렇게 먹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걸 먹으면 안 되나요? 날거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날거. 연어 익혀 먹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지금 또 기름 방인데 아까 그 와중에 추가 되는데 들기름이랑 참기름 이렇게 되는데 들기름 같은 거를 많이 섭취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음식에다 넣어서 먹어야 되는 거 숟가락에 따라서 먹는다고 그러는데 아, 그런 거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네, 떠요.
어디서 뭐 질문 나왔는데. 하나만 더 받죠, 이제. 아, 여기.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관장님 보는데 교수님이 유방 환자는 단백질 소금만 먹으라고 그러고 예? 아나도 주사를 얼마 안 자라나 단백질만 일부러 먹으라고 하는데 예. 기름을 먹어야 된다잖아요. 예.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먹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아, 단백질도 먹고 기름도 먹고 하면 되죠. 유방 환자는 기름을 먹으면 전이되는 확률이 많아서 기름을 되도록이면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호르몬이나 그걸 해서 지금 알려진 얘기가 뭐 먹으면 안 되고 너무 많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논문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연관성이에요. 딱 부러지게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음식은 진짜 먹는 거 장난치면 손해봐요.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비율만 맞춰서 먹으면 문제가 없다라는 대원칙만 이해하시면 돼요. 너무 뭐 하나를 많이 먹거나 과하게 먹어서 소화가 안 되거나 너무 과하게 먹는 게 문제지 단백질, 당, 기름, 단백질 5대 3대 2로 먹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예. 예. 이제 유방암이 저 같은 경우 유방암 환자인데 그 호르몬 억제제를 먹어야 되는데 예. 그때 그콩 먹지 말라. 예, 그거는 거기에 그 호르몬이 많은 거는 먹지 못하게 자몽, 석류, 막 콩 막 써 있어요. 그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거기에 팥도 콩 많이 드셨어요. 많이 드셔서 플라빈에 대한 가능성이 좋은데요. 그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예, 찝찝하면 안 드셔도 되고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드시면 되고. 예. 자, 먹는 거는 한참 얘기가 많을 텐데요. 또 다음에 또 음식 얘기할 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예,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